예, 제국주의는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뜻을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합의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슬리퍼리 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하면은 매끄러운 용어라고 하는데요. 매끄러워서 잘 잡히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근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재밌어 보이지만은 빠져들면 미궁이다라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어떤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비난할 때 이 제국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는 다분히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사용법인데요. 이러한 정서적인 용법이 어떨 때는 유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정치가나 선동가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지 우리같이 교양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학술적인 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어떤 공격적인 행위를 제국주의라고 할까요? 우리가 지금 공격적인 행위에 대해서 제국주의라는 말을 붙인다고 했는데요.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나라에 대해서 간섭하고 괴롭히는 것, 아니면은 침략하는 것, 나아가서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 어떤 것을 제국주의라고 할까요? 지배하고 통치해야만 제국주의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간섭하고 괴롭히는 것까지도 제국주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에 제국주의란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그 나라를 통치하지 않지만 애초로 이제 평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자기 군대를 위한 어떤 기지를 설치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국주의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군사 행동에 평화수호라고 하는 명목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강대국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약소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 개방을 강요한다면 이건 어떨까요? 물론 자유무역이 이롭다고 하는 이점을 설파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거고요. 이것이 이제 제국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하나의 예로 이제 든 겁니다. 종속적인 정치 체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통치권을 수립하거나 보유하는 것, 이것만 제국주의라고 할 거냐, 아니면은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이걸 모두 제국주의라고 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제국주의를 어떤 국민이나 국가가 다른 국민이나 국가를 직접 지배하고 그 지배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은 이것은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모든 시기에 이런 제국주의적 관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제국주의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19세기에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왜 이런 말이 붙었는지, 19세기 이후에 팽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그래서 역사에서 연속성뿐만이 아니라 역사에서 과거와 19세기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제국주의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좀 더 다가올 수가 있고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비슷한 개념 몇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국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식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식민주의는 지배 세력이 자기들과 구별되는, 대체로 이제 인종적으로 구별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인종적으로 구별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통치를 수립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식민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식민지 건설, 식민화 이것과 연결된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식민지 건설, 식민화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익숙하죠.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제 사용된 개념인데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바다 건너 땅에 정착지를 개발할 때 이 식민화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죠. 그런데 오늘날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물론 이제 바다 건너 땅인데요. 바다 건너 땅에 사는 다른 인종 혹은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식민주의라고 하는 말을 붙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건설, 식민주의, 여기에는 제국주의와는 달리 직접적인 정치적 통제라고 하는 것이 수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민주의와 관련된 것이 식민지 건설인데, 우리가 이제 식민지적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라고 하면은 우선 이제 인종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외국인이 열등하다라고 하는 토착인 다수를 지배하는 것, 이것을 이제 식민지적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아가서 뭐 경제적 지배, 정치적 지배가 없더라도 경제적 지배라든지 군사적 지배, 이런 형태도 식민지적 상황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견해도 있지만, 보통은 직접적인 정치적 통제를 수반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식민지 상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있어서 식민지 시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15세기 말 유럽이 팽창하는 거죠. 유럽이 팽창하는 때부터 20세기 중엽까지 보통 이제 식민지들이 다 이제 독립하는 이 시기까지를 이제 식민지 시대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국주의와 이제 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역사에서 이것 둘을 구별하는 것 쉽지 않지만 구별해야 하는 개념이죠. 제국주의라고 하면은 국민들이나 민족들 사이에 아주 다양한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인 접촉,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고전적 의미에서 이제 제국이라고 하면은 조금 다르죠. 우선 영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 영토가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종속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하는 체계, 이것을 이제 제국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국은 이제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도 정치에 있어서는 중앙 집권화된 그러한 정치 체제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와 제국은 본질적으로 좀 연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만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보기를 들어보면은 19세기에 이제 영국이 아편전쟁이 있을 때 중국에 대해서 간섭을 하죠. 중국에 대해 간섭을 하는데, 이런 영국의 태도를 제국주의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제국은 아니죠. 따라서 세계 도처에서 경제적인 영향력, 문화적 영향력,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적 제국주의 혹은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만으로는 공식적 제국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제국주의라는 말이 19세기에 등장했다고 했는데요. 이 제국주의라는 말이 등장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제 제국주의자라는 말이 먼저 생겼는데요. 이것은 1830년대에 프랑스에서 과거 나폴레옹 다 아시죠? 나폴레옹은 이제 18 프랑스 혁명 끝나고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1814년에 나폴레옹이 몰락하죠. 그래서 나폴레옹 제국의 지지자들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 처음 사용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폴레옹 조카가 나폴레옹 3세인데 1852년부터 프랑스를 통치하죠. 그래서 이제
이 나폴레옹 조카, 나폴레옹 3세의 통치,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제국주의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이제 사용됐습니다. 그 말이 영어로 이제 도입되는 거죠. 그런 말이 이제 영어로 도입됐다가 1870년대에 들어서면은 이제 좀 더 영국에 대해서 이제 사용되게 되는데요. 영국의 이제 디즈레일리가 이제 특히 이제 보수당 정부가 팽창주의적 정책을 썼는데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용어로서 제국주의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영국의 다른 이제 정치가나 저술가들이, 그러니까 더 큰 영국, 다시 말해서 이제 제국 연방을 구성해서 후진 지역 사람들을 이제 문명화해야 된다. 그것이 백인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때도 그런 이제 팽창해야 된다. 그때도 제국주의라는 말이 이제 사용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 되면 이제 제국주의라는 개념과 식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연결되는 것이 되는데요. 어쨌든 제국주의라는 말은 이제 19세기에 등장했고 그것이 이제 보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은 이제 1890년대에 이르러서입니다. 자, 우리가 제국주의라는 말이 이제 유럽의 팽창에 대해서 처음 이제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유럽의 팽창 과정을 한번 봅시다. 유럽의 팽창하는 것은 15세기 말부터죠. 새로운 선박 제조 기술 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적 의미로는 이제 뭡니까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유럽적 관점의 이제 용어죠. 이 용어 자체가 어쨌든 처음으로 세계화라고 하는, 오늘날 세계화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최초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제 15세기 말부터인데요.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 같은 나라들이 땅으로 연결되지 않은, 과거에 이제 제국과는 좀 다른 것인데요. 이제 바다 건너 땅을 정복해서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제국보다 광대한 제국이 건설되는데 연속적인 영토를 지닌 그런 제국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물론 로마 제국을 모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 제국과는 이 15세기 이후의 제국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죠. 우선 고대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영토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 행정의 망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국은 일단 비연속적인 영토를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것이 뭐 과거에도 중요했겠지만은 이 시기에는 바로 이제 새로운 부의 온천을 통제하려고 하는 유럽인들의 욕구가 전면에 부상된다고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단일 제국 사상이 깨진다는 겁니다. 이제 근대 제국은 복수의 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초기 15세기 이후에 발전하는 이러한 초기 제국들과 19세기 제국주의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만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제국주의라는 말은 19세기 말에 등장했다고 했고요. 그 차이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규모와 속도입니다. 엄청난 속도, 엄청난 규모의 팽창이 19세기 말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19세기 말에 팽창을 가능하게 한 조건이 그 이전과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새로운 기술, 산업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 특히 이제 보통 이제 19세기 말 후반에는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강철 기술이라든지 화학 기술, 뭐 디젤 엔진 뭐 이런, 그래서 동력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기술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술 발전뿐만이 아니라 19세기에 발전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정치적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이것들이 하나의 이제 팽창의 자극제가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인종 이데올로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이제 좀 더 이제 보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이론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제국주의가 하나의 개념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그것이 경제적 차원으로 설명되기서부터입니다. 근데 이것에 이제 중요한 사람이 바로 홉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홉슨은 레닌을 비롯한 마르크스주의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뭐 제국주의 이론 하면은 특히 이제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중요한데요. 그 원류는 홉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자유주의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홉슨의 이론 잠깐 보겠는데요. 홉슨은 1870년 이후에 영토 확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1870년 이후는 그 이전과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요. 근데 그 정치적 본질이 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치적 본질이 물론 이제 팽창할 때 국가가 이제 세금을 낭비하면서 팽창하는데 그것은 이제 유럽이 지니고 있는 문명화의 사업. 그래서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시민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업적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죠. 새로 획득한 제국주의, 1870년 이후에 획득한 땅들이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다. 하나의 예가 이제 이집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19세기 말에 팽창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졌는데 엄청난 규모죠.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상업적 가치도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구 배출기지로서의 기능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백인들이 가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영국 인구가 또 그만큼 과잉도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 전체로 봐서는 이득이 안 되는데 왜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 그런 일을 하느냐? 바로 소수의 그런 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우선 이제 어떤 사람이 이득을 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되죠. 제국주의 팽창을 하고는 다른 나라와 이제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군사용품을 만드는 제조업자들 그리고 전쟁 위험이 있으면은 뭡니까? 공채를 발행하죠. 그러면 공채에 투자하는 사람들, 이 투자자들 그리고 해외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득을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금융자본가나 산업자본가. 그래서 이것이 제국주의의 이제 경제적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 투자처가 없는 과잉 생산력, 과잉 자본, 이것이 제국주의의 뿌리다. 그래서 물론 이제 홉슨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대중의 소비 수준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부의 집중을 이제 막고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사회 개혁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구매력을 높이는 것 이런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이런 해석이 이제 레닌으로 이어지면서 레닌은 이제 경제적 해석을 확대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가 독점 단계로 변화됐다. 독점 단계는 자본주의 최고 단계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를 이행할 수 있는 제반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레닌은 이제 5가지 특징을 이제 제기를 하면 5가지 이제 기본 특징이 나타나야지 이제 제국주의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과 전쟁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레닌의 이론에서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홉슨 레닌의 이런 해석 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그때 이제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 자, 그런데 이들이 한 것이 뭡니까? 경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이제 이어지죠. 자본주의 경제가 문제 때문에 제국주의적 팽창이 나왔다면 그러면은 왜 19세기 말부터냐? 그 이전에 보통 자유무역 시대라고 하는 19세기 중력은 뭐냐? 그때 자본주의는. 그때 자본주의는 평화로웠느냐? 호의적이었느냐? 아니다. 그래서 19세기 중엽에 이루어졌던 자유무역 시대라고 하는 이 시기에 어떤 비공식적인 방식도 제국주의로 보아야 할 거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또 이제 제기되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의 이제 그 제국주의 이제 이론은 왜 유럽이 팽창했느냐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엽 들어서는 뭐냐면은 왜가 아니라 유럽은 어떻게 팽창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에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심부에서 시각이 주변부로 이제 돌려집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 엘리트 중에 일부가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제 협력자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앞에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세 가지 유형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저는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와 관련된 개념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어떤 문제점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의 팽창 동력을 일컫는 개념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시적 지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영향력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다수의 국가의 대립 그리고 그에 따른 전쟁 위협을 수반하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쟁 위험이 있다는 거죠. 세계에 전쟁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다수의 국가가, 하나 이상의 국가가 팽창하려고 하는 동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결론이 어느 정도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세 가지 질문, 이라크 얘기했고, 군사기지 말씀드렸고, 또 하나, 경제적 영향력 확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제국주의라는 말을 어떻습니까? 사용할 수 있겠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